오늘부터 두 번째 단원, 한국 입시의 특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한국 입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입시 변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수능이라는 시험과 예전에 부모님들이 보셨던 학력고사라는 시험,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그냥 이름만 다른 게 아니고요. 일단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제일 먼저 학력고사는 부모님들이 자라나고 했던, 공부하고 했던 그 시절이 산업화 시절이었습니다. 산업화 시절을 대표하는 시험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능력평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보화 시대에서 태어나서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를 대표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떠한 시험을 보는지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예전에 부모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자녀들한테 공부를 막 강요를 합니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지. 나 예전에 이렇게 해서 잘했거든. 그러니까 너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면서 막 억지로 시키는데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려면 그것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지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지. 안 그러고 뭔지도 모르고 장님인 상태로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먼저 봐야지만 우리 자녀들의 공부 방향이 설정이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반복입니다.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도 반복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자녀 세대에도 반복하는 건 당연한데요. 무엇이 바뀌었냐면 그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요 형식에서는 부모님들은 그냥 무작정 반복을 통한 암기였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 내용은 적어졌기 때문에 억지로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자주 여러 번 보면서 이것들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보화 시대와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는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제일 먼저 산업화 시대를 보자면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지를 못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물건들이 별로 없었어 가지고 돈 모아서 뭘 하나 사는 게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TV가 없을 때는 돈을 모아서 TV를 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모아서 차를 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고, 또 그 다음에 옷 한 벌에도 그냥 너무 기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는 수요는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사고 싶은 욕망은 많은데, 왜냐면 물건이 없기 때문에 사고 싶은 욕망은 많은데 그거를 공장에서 그 욕망을 채워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빨리빨리 물건을 찍어내야 되는 게 그 산업화 시대의 숙제였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급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것은 종류를 다양하게 하면 많이 공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그 품종을 줄인다고 해서 우리 소품종이라고 하고요. 품종이 줄어야지만 대량 생산으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우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엄청 많이 찍어내서 사람들이 막 사고 싶은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거를 잘하려면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집어넣어서 이 대량 생산 체제 이 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중간에 뭐 하나가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체 시스템을 막힘없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관료제라고 합니다. 관료제. 그 관료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만 그 회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런 공급에 초점을 맞춘 인재를 뽑기 위해서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서 필요한 거는 어느 부분에 막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모든 지식들을 다 알고 있는 머릿속에 많은 지식의 양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시험 자체가 내용은 많이 물어보는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살펴보자면 학자는 우리 지난번에 학습할 때 그 학자와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책상 앞에 앉아서 양손을 내밀고 선생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받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즉 핵심을 받는 모양이 배울 학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워서 습은 익혀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운 걸 가지고 익히면 힘이 생깁니다. 힘. 내가 머릿속에다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어 라고 하는 암기력. 그 암기력의 역자가 뒤에 붙어서 학력고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력고사를 잘 보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최대한 잠을 줄이고 이동할 때도 걸어갈 때도 단어장을 들고 버스 안에서도 수학 공식을 달달달달 외우고 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을 자면 붓고 4시간을 자면 떨어진다 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과서 구석구석을 다 외우느라고 정말 연습장에다가 빽빽이를 쓰느라고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그거를 하느라고 다들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중지에 굳은 살이 다 배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공부를 잘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킬 때는 나는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은 너무 놀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바뀌었습니다. 수학능력평가는 그렇게 많은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는 산업화 시대와 달리 물건이 적은 시대가 아닙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러한 대량 생산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물건을 많이 찍어내서 물건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물건이 없어서 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 물건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여기다 돈 쓸 필요 있나? 내가 똑같은 물건 또 살 필요 있나?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는 유럽의 경제 대공황을 불러온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을 사고 싶게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요라고 합니다. 수요. 아까도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 이걸 수요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물건 자체가 없어서 사람들이 사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만 하면 됐기 때문에 그 핵심 키워드가 산업화 시대에는 공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에는 물건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산업화 시대와 달리 정보화 시대는 공급이 아닌 수요가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려면 기존에 있는 물건과 다른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 다른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품종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는 소품종이었다면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품종이 다양해져서 다품종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품종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제는 대량 생산을 하면 물건이 남아돌아서 대량 생산을 할 필요 없이 딱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만 찍어냅니다. 그래서 생산을 적게 한다고 해서 소량 생산, 이 둘을 붙여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산업화 시대에 소품종 대량 생산과 완전히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 학력고사를 통해서 뽑았던 인재들로 이렇게 다품종,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재를 뽑아야 되겠다. 아, 학력고사는 이 시대에 안 맞는구나 라고 해서 학력고사를 없애버리고요. 새로운 시험을 만들었으니 그 시험이 수학능력평가가 됩니다. 수학능력평가는 이름을 또 잘 뜯어서 살펴보면 수가 닦을 수에, 그 다음에 학이 아까 얘기했던 배울 학이고, 능이 능할 능, 그 다음에 역이 힘 역자가 됩니다. 우리가 수학능력평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줄여서 수능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앞글자만 따가지고 수능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빼버리면 수학능력평가에서 수능이 완성이 됩니다. 뭐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빼졌나요? 학력고사의 학자와 또 학력고사에서 력자가 빠지면 수학능력 평가에 수학만 남습니다. 즉 수학능력 평가에 수능만 남습니다. 즉 수능 이 글자를 보면 닦을 수, 그 다음에 능할 능. 그래서 예전에 학력고사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왔냐인데 수능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누가 안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냐, 학문을 닦을 수 있냐 라는 숫자가, 닦을 숫자가 붙고요. 그 다음에 능할 능은 내가 해온 거, 결과,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인 학력고사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얼마나 네가 공부를 했는지를 보는 시험이 학력고사라면 수학능력평가는 네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보겠다는 시험인 겁니다. 완전 이 두 시험은 성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보면 문제의 형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은 비슷비슷한데요. 단지 물어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달달달 암기만 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학교에서 내신은 좋은데 저는 모의고사를 보면, 우리 모의고사라고 하면 수능을 보기 전에 미리 보는 수능 모의고사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력고사와 비슷한 형식의 내신은 정말 저는 달달달달 잘 외워서 잘 보는데요. 모의고사는 너무 자신이 없어요. 성적이 너무 떨어져요. 반 등수가 너무 밀려요.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지금 시대에 맞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학교에서는 내신 성적이 좋아서 반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불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점점 삶을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어린 나이에 아직 내 생각이 굳지가 않았을 때 이 공부하는 방법을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대학만 가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저는 수능 비중이 낮거나 수능을 안 보는 수시 위주로 공부를 해서 내신만 잘 관리를 해가지고 대학을 갈래요. 이런 학생들은 대학은 잘 갈지 모르겠지만 대학 나와서 정보화 시대에서 요구하는 이 수요라는 그 핵심 키워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수요, 사고 싶은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물건, 이거를 만들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물이 되려면 수능에서 요구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을 보자면 학력고사와 반대로 정보화 시대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수요를 핵심 키워드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한다. 이게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학력고사에서 부모님들은 이 대략
대량 생산 이 관리 능력을 잘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능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기존의 물건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이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은 똑같지만 형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 형식을 잡기 위해서는 공부의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안 그러고 부모님이 예전에 공부했던 방법을 아이들한테 강요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고 부모님이 살고 있었던 과거로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력고사는 이렇게 암기를 통해서 지식을 측정하는 그런 시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야 되는 게 암기력이 좋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해내면 되기 때문에 사람의 기능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능적으로 이 물품 관리를 잘 하는지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다면, 지금의 수능은 수학능력 평가는 문제 해결력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화 시대를 다른 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는 아날로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정보화 시대는 디지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날로그는 다른 말로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거를, 지금에 있는 거를 내가 하고 있으면 그 앞에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게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디지털은 불연속성입니다. 특징이 불연속성이라서 연속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의 인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시대의 인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기로만 많이 머릿속에다 집어넣은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 정보의 양은, 지식의 양은 적더라도 그 적은 지식 가지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시험이 수능인 거고요. 그거를 요구하는 시대가 정보화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력고사는 기능성을 봤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기능적으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봤다면, 수학능력평가는 가능성을 봅니다. 이 학생이 지금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봅니다. 얘가 별로 안 배운 내용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낼 수 있네? 그럼 얘는 앞으로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겠구나 라고 측정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전에 부모님들처럼 많은 암기가 필요한 것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를 적게 할수록 유리한 시험이 수학능력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적게 하려고 뭘 하나요? 놀게끔 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아본 학생이 이 수학능력을 평가를 잘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평소에 공부 안 하던 애들이 내신은 정말 암기 막 이런 거 안 해가지고 점수가, 학교 등수가 낮은 애들이 모의고사만 봤다 하면은 그냥 막 엄청 쉽게 점수가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등수가 막 올라가는 애들 보면 평소에 잘 노는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노는 애들이 그냥 단지 공부하기 싫어서 시간 때우는 놀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면서 기존에 있는 규칙에서는 이 규칙을 어떻게 해야지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더 재밌게 하려면 이 규칙을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새로운 규칙을 통해서 새로운 놀이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노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수학능력 평가를 잘 보고 또 이 시대에 적합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무조건 공부만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놀 수 있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아직 지금 놀 나이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많이 놀았는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될 때지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데 수능은 그렇게 많은 공부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이와 공부를 학력고사 시대, 산업화 시대에는 딱 구분을 해놨는데 정보화 시대에는 놀이와 공부가 구분이 안 됩니다. 오히려 노는 거를 공부하듯이 놀아야지만 정말 잘 노는 학생이 되고요. 또 공부를 노는 것처럼 하는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력고사와 수학능력평가 크게 두 가지 가지고 얘네 둘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수학능력평가가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쭉 왔습니다. 그냥 그 수학능력평가가 변함없이, 이름은 변함없이 왔지만 그동안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이 수학능력평가가 어떠한 식으로 변해왔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걸 살펴보면 우리 지금의 학생들이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가 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능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능이 언제 탄생을 했냐면 김영삼 정권 때 탄생을 했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는 제일 먼저 뭐가 모토였냐면 우리가 잘 못 살던 시절에서 80년대를 거쳐오면서 1980년대를 거쳐오면서 3조 호황을 누리게 되고 이 3조 호황을 통해서 90년대 와서는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좀 부족한 면이 없진 않았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OECD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김영삼 정권의 모토가 선진화였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냥 가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들을 선진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막 금융실명제도 실시를 했고 또 뭐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이런 것들을 김영삼 정권이 막 실행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서도 이 선진화에 발맞춰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변화를 줬는데 이때 학력고사에서 수학능력평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가 93년에 정권이 이제 바뀌었고 93년이기 때문에 94학년도 수능부터 수학능력평가를 받습니다. 이 수능이 그냥 막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인 미국의 시험인 SAT 시험을 우리가 모방해서 한국형 SAT를 만듭니다. 그걸 이름을 이제 수능이라고 붙였고요. 이때는 처음에 이제 수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학생들이 어려워했습니다. 이거는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것 같은 문제가 아니라 마치 IQ 테스트 같이 머리 좋은 학생들만 풀라고 만들어 놓은 문제 같아서 너무 낯설어서 너무 어려워하고 그걸 적응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영삼 정권 때는 수능이 어려웠던 그런 수능 시스템이었는데 그 다음 이제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수능을 조금 쉽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수능 자체가 한 5년에 그렇게 한 정권이 세월에 수능이 학생들한테 익숙해지고 또 선생님들이 익숙해져서 어떻게 수능을 대처해야 되는지 연구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수능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고요. 특히 이제 김대중 정권 때의 모토는 정보화였습니다. 우리가 정보화를 정확히 90년 중반부터 정보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화를 좀 빨리 가자라고 해서 김대중 정권은 98년에 정권이 들어서게 됐는데 이때 우리가 IMF도 이제 같이 닥쳤었죠. 하지만 우리가 산업화가 이렇게 늦어가지고 이렇게 IMF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정보화만은 앞서가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막 IT를 모토로 앞세워서 인터넷 선을 열심히 막 깔던 그런 시대였고요.
이때 이제 처음으로 막 메가스터디 인강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EBS 인강도 등장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98년이었기 때문에 99학년도 수능부터 이 체제였는데 이때 이제 수능이 점점 쉬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쉽게 만드는 이유가 수능이 수능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막 학원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력고사에서 바뀐 그 수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하기 때문에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이 시험 문제가 낯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학원에서 발빠른 학원 강사들이 연구를 계속해가지고 수능 문제를 최대한 잘 풀 수 있게끔 접근을 하다 보니까 수능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잘 본다라는 생각보다는 돈 많은 애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운 좋게 공부를 잘 하게 돼서 그래서 대학을 간다 이런 생각이 막 흥배해졌기 때문에 이때 이제 김대중 정권은 진보 세력이었습니다. 진보 세력이어가지고 진보는 기본적으로 평등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진보와 보수가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보수는 자본주의를 지키자라는 진영이었고 그 다음에 진보는 이 자본주의에서 좀 더 나아가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본주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 사회의 가치를 많이 나눠서 자기한테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하다, 옳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진보는 그렇게 나눠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내가 열심히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열심히는 하고 싶으나 이 사회가 이 구조가 못 받쳐줘서 내가 못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복지를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자본주의인데 복지 자본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보는 그 자본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그래서 진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교육에서도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부모님의 돈으로 좋은 학원에 다녀서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느 학생들이나 공평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학교 시험 내신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능을 약화시키고 내신을 키우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정권에서는요, 이러한 성격이 더 강해져서 노무현 정권에서는 아예 복지를 모토로 내세우고 복지를 모토로 내세우기 때문에 평등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2003년이고요. 그 다음에 2004학년도 수능이부터 이 노무현 정권이 시작이 됐는데 김영삼 정권이 보수여가지고 수능이 어려웠다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은 둘 다 진보로 수능을 쉽게 만들고 내신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게 목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해졌던 수능은 더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내신은 더 강해져서 이 노무현 정권 때는 교육을 평준화 시키겠다라고 해서 정말 내신의 반영이 많아졌고요. 이렇게 내신의 반영이 많아지니까 대학에서 수능의 비중은 점점 약화됐습니다. 약화됐다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수능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게 이게 퍼센트가 약화된 거지 수능 시험 자체가 막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게 나오는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단지 변별력이 하락된 거였지 아이들이 아예 이 시험을 놓을 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신도 준비해야 됐고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에 김영삼 정권 때는 수능만 준비하면 됐었고 김대중 정권 때는 크게 수능 위주로 준비하는 애들, 내신 위주로 준비하는 애들이 있었다면 노무현 정권 때는 이 둘을 다 했어야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내신을 강화시키니까 각 대학들의 총장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학교의 교수님들은 수능이 어렵게 나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학생들, 정보화 시대의 인재들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수능 문제가 어렵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수능 문제가 쉬워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시험을 하나 더 만드는데요. 면접을 이때부터 대학생 정원도 늘어나지만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져서 경쟁률이 막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면접은 그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았는데 경쟁률이 높아지면 면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핑계로 면접을 구술로 하지 않고 그냥 서술로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정부에다가 대학교 총장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논술이라는 시험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면접은 선생님, 교수님들이 학생한테 자네 우리 과에 왜 왔나? 이러한 질문이었다면 아예 그 질문이 이제 바뀌어서 A의 주장을 B의 주장으로 반박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이건 면접이 아니라 논술이 되는 거죠. 면접이라고 이제 이름만 되어 있지 실제는 이제 사람들은 다 논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내신 공부도 해야 됐고 수능 공부도 해야 됐고 거기다 하나 혹이 더 붙어서 논술까지 세 가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 입시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죽음의 입시 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이들이 막 내신 신경을 많이 쓰느라 막 친구들의 교과서를 훼손시키고 친구들이 열심히 필기한 노트를 막 훼손시켜서 서로 공부를 못하게끔 막 방해놓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신이 강화되고 논술이 강화되고 하니까 전국의 학원들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시기가 이때가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학원이라고 하면 보통 재수생 학원, 노량진이나 종로나 이런 곳에 있는 학원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가 학원 하면은 각 빌딩마다 1층에는 핸드폰 가게, 편의점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혹은 커피숍들이 들어가 있고 그 이상에는 학원들이 그냥 없는 빌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들이 이때 내신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학원들이 전국에 막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논술, 낯선 논술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학원들이 또 전국에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학원과 내신학원이 지금까지 막 오고 있는데 논술은 요즘에 많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논술학원들은 잘 안 보입니다. 예전에 논술학원들이 막 생겨났지만 하지만 내신학원들은 지금까지 아직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노무현 정권 때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다 똑같은 출발 선상에서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리고 어떠한 부모님의 혜택을 통해서 공부 잘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공부 잘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을 좋은 대학 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취지는 좋았는데 그게 사회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정책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 정권에서 이제 이명박 정권이 완전히 이거를 180도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신은 약화시키고 수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형국이 펼쳐지는데요. 아예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진보로 쭉 잡아왔다면 이명박 정권은 보수. 그래서 한마디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항상 강조하는 게 효율성이고 그 효율성을 강조하게끔 하려 보면 경쟁이 필요합니다. 경쟁. 그래서 이 교육에 있어서도 경쟁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내신으로는 경쟁이 안 된다. 반 안에서의 경쟁은 경쟁이 아니고 전국의 아이들이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전국 아이들이 줄을 서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수능을 강화시키자라고 해서 이때 이제 수능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이제 상승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논술이
굳이 필요 없게끔 되어가지고 논술은 또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처음 등장했던 논술은 정말 어렵게 나와서 실제로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또 남의 생각을 반박하고 하는 내용을 자기가 글로 썼어야 됐다면 이명박 정권의 논술은 그냥 고등학교 과정의 그런 개념들을 자기의 말로 그 다음에 글로 써서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시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념 서술 정도로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수능이 이제 강화돼서 왔는데요. 내신은 약화됐으나 그 아까 노무현 정권 때 생겼던 그 많은 학원들은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내신을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계속 부모님들한테 광고를 해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과 집 여기를 계속 뱅글뱅글 도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러한 생활이 끊이지가 않는 이유는 이 내용을 알려주질 않습니다. 학원에서는 자 이제 내신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학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내신 관리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당장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성적 이거를 높여주는데 돈을 받고 부모님들이 또 기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 내신이 별로 대학 가는데 필요 없고 이 내신은 학력고사와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해봤자 우리 아이들의 성적은 오르지만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실력은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그냥 자기 자신 본인의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학원들이 계속 흘러나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자, 물론 이제 이명박 정권 이후에 박근혜 정권도 있지만 이 박근혜 정권은 같은 보수 세력이지만 거꾸로 이명박 정권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또 그 실패한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새롭게 자기의 정책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아니고 경쟁이 아니고 효율성이 아닌 복지를 더 강조하게끔 되는데요. 그래서 복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수능이 또 약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안은 수능이 약화가 되고 또 다시 내신이 이제 활발해져서 수시로 뽑는 인원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도 많아지고 또 그걸 도와주는 학원들도 많아지고 입시기관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이제 형국에 오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시 전성시대입니다. 예전에는 한 수시가 30%, 정시가 70% 정도로 입시생들을 뽑았다면 지금 반대로 이게 역전돼서 50대 50을 넘어서 지금은 수시가 70%, 그다음에 정시가 30%인 그런 시대가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가 중요하냐라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정시를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수시의 불편한 진실과 정시라고 했는데요. 일단 수시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되게 불편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수시를 준비하고 수시에 올인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게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일단 이게 이제 학력고사랑 맞물려서 보게 되면 수시는 주로 이제 내신 위주로 많이 뽑습니다. 즉 학생부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신은 학력고사 문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수능 문제처럼 내신을 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왜냐면 수능 문제는 우리가 가끔 보면 예전에 학력고사는 뭐 시험 보고 나서 방송에서 이 학력고사 문제에 오류가 있으니까 이걸 정답을 2개로 해주겠습니다. 뭐 다 맞은 걸로 해주겠습니다. 이러한 방송이 없었습니다. 근데 수능은 매년 그렇지는 않지만 자주 문제에 오류가 생겨서 학생들한테 다 맞게 하거나 아니면 정답이 2개가 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문제 자체에 정보가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문제상에서 오류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드는 문제도 그러하고 긴 시간 동안 연구를 거듭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그러한데 선생님 개인이 우리 학생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혼자 만든 문제가 수능형이 된다면 정말 오류투성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아이들이 암기를 했는지 못했는지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인 학력고사형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얼마나 잘 풀었는지 그거를 3년 동안 잘 해왔는지가 이 수시에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는 열심히 준비한다고 대학은 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는 데에는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수시는 목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하면 우수한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데리고 오니까 오히려 그 학생 입장에서는 낮은 대학을 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시의 또 다른 목적은 접수비를 받는 게 목적인데 1차적인 목적이 우수한 학생 선발이었다면 2차적인 목적은 접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이 이유는 학교가 우리가 좋은 학교다라고 하면 뭐 시설이 좋거나 아니면 교수진들이 좋거나 아니면 뭐 학교 도서관이 잘 돼 있거나 뭐 밥이 맛있거나 뭐 운동장이 잘 돼 있거나 이런 걸 가지고 그 학교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학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어떠한 학교냐는 학생들로 결정되는 것이 학생들 외적인 걸로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좋은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우리 학교가 조금 더 나은 학교가 돼서 점점 발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수시에서 좋은 학생을 뽑는다라는 그게 먼저 선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시는 나중에 보고 수시를 먼저 보기 때문에 내가 정시로 갈 학생들을 먼저 데리고 오겠다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아이들을 대학에 붙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수비는 예전에는 뭐 수시가 무한대로 접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응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정말 이 돈맛을 알게 된 대학들이 수시 비율을 점점 늘리게 됐고요. 정말 실제로 수시를 한번 보고 나면 대학교 막 건물이 새로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장에 잔디가 깔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건물 외관이 바뀐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학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수시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다음에 계속 수시의 비중을 점점 늘리게 됐던 것이고요. 수시는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부를 가지고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학생부에서 적용되는 그 내신은 반영이 되게 미약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마치 내신의 비중을 높여서 우리 수시는 내신을 잘하는 애들을 뽑겠어요 라고 광고를 하게 되는데 진짜로는 수시에서의 내신보다 그 수시에 들어있는 수능 최저 등급 컷 가지고 아이들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아예 그냥 학생부 종합으로 학교를 보고 뽑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은 지금 내신으로만 뽑는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그 교과 전형으로는 뽑는 학생들이 상당히 적고요. 대부분 학생부 종합으로 학교 이름을 보고 뽑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조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특기자 전형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논술 전형에서 조금 뽑는 그 인원들은 논술이 예전처럼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수능 준비만 잘 하면 논술을 잘 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내신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내신이 이제 좋은 아이들은 뭐 학생부 전형인 학생부 교과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으로 대부분 뭐 시험을 전형을 치르게 되고요. 나머지 아이들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3, 4등급 정도의 내신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논술 전형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시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서류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학생부인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서를 또 써야 되는데 이 자기소개서가 되게 위험한 게 뭐 자기소개하는데 얼마나 뭐 대단하고 힘들겠느냐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게 딱 시기가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이제 쓰게 됩니다. 왜냐면 9월 이후로 8월 말부터 9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수시를 받게 되는데요. 수시를 받기 전에 이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자기소개서가 잠깐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쓰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요구하는 포맷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자기를 이러한 방향에서 어떻게 소개해 주세요. 이러한 면에서는 어떻게 소개해 주세요 라고 문제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에 고민하는데 또 글을 쓰고 나서 이걸 어떻게 수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다 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여름방학을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는 응시가 6번인데 예전에는 무제한이었던 게 너무 사회적인 폐단이 크니까 이거를 응시를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수능 전에 이제 주로 수시를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보고 나서 성적이 나오면 아이들이 그 수능 성적 가지고 최저 등급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수능 성적이 나오기 전에 서류나 면접이나 이런 걸로 논술이나 이런 걸로 1차 합격생들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가지고 이제 최종 합격자를 뽑게 되는데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이 최저 등급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름방학 때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가 그냥 뭐 원서만 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면접도 봐야 되고 논술 전형은 논술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미리 가가지고 접수할 때 온라인 접수가 많아졌지만 뭐 직접 가서 접수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막 변수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신경 쓰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응시가 6번이라서 이 6번을 다 6장의 카드를 다 쓰는 학생들은 계속 9월, 10월 동안 수능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시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막 여름방학 7월, 8월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9월, 10월에는 이 수시 시험 보느라고.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11월에 수능을 보는데 그 앞에 이 4개월 동안 괜히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아예 그냥 수능을 아이들이 그냥 손 놓고 내가 뭐 예전에 이 정도 등급은 나왔으니까 수능 때도 그렇게 나오겠지라고 하는데 여름방학 때부터 반수생들이 공부 잘하는 반수생들이 대거 몰려오고 물론 이제 재수생들도 평가원 시험을 안 본 학생들이 수능만 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시험은 그냥 집에서 출력해서 보고 어느 단체에서 가서 보지 않기 때문에 고3들이 받아보는 성적표에 이 재수생들이 제외된 시험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성적이 꽤 만족스러운 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유지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아예 손을 놔버린 상태에서 수능을 보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도 까먹어버리고 거기다가 공부 잘하는 재수생들, 반수생들이 들어와서 같이 수능을 보기 때문에
평소 나왔던 등급보다 확 떨어지는 등급으로 성적표를 받고 아이들은 최저 등급을 만족을 못해서 수시를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채우지 못한 정원은 정시에서 채우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수시가 인원을 많이 뽑아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시가 적게 뽑아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원이 많이 정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발 인원의 합격이 그만큼 이제 안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합격됐다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은 정시를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 수시에 합격한 그 학교를 그냥 가야 됩니다. 만약에 수시에 여러 학교가 붙었으면 그 중에 골라갈 수는 있지만 수시에도 붙고 정시에도 붙었기 때문에 저는 수시에 붙은 학교는 안 가고 정시에 붙은 학교를 가겠어요. 이런 학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응시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수능을 대박이 나가지고 와 나는 정시로 정말 좋은 데를 갈 수 있는데 수시 때문에 수시에 좋지 않은 학교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 안 좋은 학교에 내가 납치됐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수능을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치 않는, 물론 이제 수시를 볼 때는 내가 한 이 정도만 가도 나는 만족해 라고 그 학생이 접수를 했겠지만 원서를 썼지만 수능이 너무 잘 나오고 수능 성적이 너무 잘 나오고 나니까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시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는데 수시는 내신으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신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능도 잘해야 돼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내신을 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내신 자체는 반영 비율이 되게 적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그냥 동점자를 그 가르는 기준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 너무 신경 써서 학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마리 토끼만 제대로 잡으면 되는데 그게 수능.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신을 나 잘 못해가지고 수능만 열심히 공부했다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대학, 내가 내신까지 공부했으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나는 더 안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은 수능을 충분히 공부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사회에서 졸업하고 나서도 사회에서 더 빛을 볼 수 있는 학생이 됩니다. 그냥 단지 고등학교 때 하는 공부가 그냥 대학 가기 위한 공부고 대학 가고 나면 다 버려야 되는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수능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이 그러하기 때문에 정시를 보면 오로지 거의 수능만 가지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능을 아까 우리 논술은 주관식 수능이라고 본다면 이 수능은 객관식 논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펼칠 줄 아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수능을.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수시를 보게 되는데 결국 수시에서도 최저 등급 컷을 높게 잡아서 최대한 내가 수능 잘하는 애들을 뽑겠어 라고 이제 대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최저 등급 컷을 높이긴 했지만 내신의 반영 비율을 겉으로 보는 명목적인 반영 비율은 높여놔서 나라에서 요구하는 대로는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반영 비율은 적게 하고 대부분 수능으로 뽑으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조차도. 그리고 정시는 아예 그냥 수능으로 뽑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시보다 정시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수시는 내가 먼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수능을 봐서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큽니다. 근데 반대로 정시는 수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성적이 나와서 그 성적을 계산한 성적으로 그 다음에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또 이 원서 접수도 성적이 나오기까지 내가 미리 가채점을 했다면 충분히 그 점수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지를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가 수시보다 훨씬 우리 아이들한테 안정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시가 정시든 수시든 둘 다 제대로 하려면 수능이라는 걸 꼭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수시가 점점점 비중이 커지면서 잘못된 정보로 굳이 수능은 준비를 안 해도 돼, 내신에 올인해야 돼,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퍼져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버리고 내신 위주로만 공부하기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설령 대학을 잘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이 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안 된다고, 이 세상이 날 못 알아준다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내신 공부와 같은 스펙 쌓기만 도전을 하지 실질적으로 그 스펙 쌓은 것들이 자기 실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거를 회사에서도 알기 때문에 스펙 많이 쌓았다고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수능을 얼마나 잘 준비를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입시 방향을 제대로 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에는 우리 한국 입시 수능의 변천뿐만 아니라 도대체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학교는 어떻고, 그 다음에 학원들은 어떻고, 대학들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러한 성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